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에 이어 새해 첫날 저희 스튜디오에 조성월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지난번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셨나요? 저도 반응이 많았고요. 예. 이제 저희 무당 선생님들은 일단 정치인들이 나와서 무당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왔는데 부정론 그리고 국힘의 윤석열 대표가 무당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를 같이 호도하는 식의 발언. 왕자증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산모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니까 많이 속상하고 분노를 느꼈는데 조성월 선생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속도 후련했고 좀 통쾌했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요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후보 자체도 그렇고 또 이준석 당대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참 깝깝함이 많았는데, 일단 맞든 틀리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재명은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거라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된다.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특정 정파는 아니시겠지만, 저한테도 저희 제목이, 이제, 이무기가 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한테 몇 사람들 전화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이고, 자기 신앙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게 문제가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조 선생님의. 저희도 보니까 지난번 나가고 나서 방송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댓글들이 좀 달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김하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무속도 종교로 인정해야 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이동걸 선생님은 무속 신앙을 미신으로 매도하는 이 풍토를 바꿔야 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는 분이에요. 절대 맹세코. 그렇습니까? 난 동원한 건 아니실 거고. 그리고 이제 박보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개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종교죠. 나름 지키는 것이 다 있어요.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살짝 인정하는 것 같기도 디스하는 하고, 건가요? 그렇죠. 약간 디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유일하게 댓글 중에 저분 거. 그리고 댓글도 찬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난해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 이민년 첫날 아닙니까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해돋이 행사를 보러 갔는데 전 매년 가는데 정말 원래 남한산에 봤는데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해가 떠오르는데 눈이 부셔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의 1년 정말 떠오르는 해처럼 좋은 징조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자연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1년에 대한 이제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해주죠. 제가 이제 무당의 신분으로 입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대표성을 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조 선생님 개인 의견이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저께 저희 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고요. 그렇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타종교와의 대화가 끊임없이 되는 면이었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신전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드릴 때, 근데 저희 무당들은 음력을 보기 때문에. 음력?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양력이 아니고 음력. 이제 돌아오는 3일날, 내일 모레, 애가 이제 사실 음력으로 12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동지 11월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고, 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새해가 된 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구정이 아직 한참 남았죠. 오늘은 어쩌면 까치들의 설날인 거죠. 그래도 그런 의미를 떠나서 저희가 사용하는 표기된 달력을 이제 사용하는 가운데서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민년 새해를 이제 맞이한다. 1월 1일 첫날을 시작한다라는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는 의미에서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저희가 지난 2년 1월 달에 첫 2020년 그렇죠. 1월 달에 아마 첫 우리 코로나 중국에서 19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건 1월이고 우한에서가 아마 11월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벌써 만으로는 꽉 찬 2년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횟수로는 3년차 접어드는 코로나19인데 이게 저희 무당 옛날에 역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질병. 예, 전통적으로 보면 역병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장티푸스가 옛날에는 뭐 연병이라고 해서 그냥 걸리면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보면 뭐 사스 또 메르스 같이 이것도 다 이제 호흡기 질환의 일종이잖아요. 그거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였고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지나가는 어떤 질병의 바람이 아닐까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꽤 됐습니다. 2년 넘어서 이제 3년차가 들어가고 3년차가 되는데 제가 기도 이제 받은 바로는 아쉽게도 2022년에 이것이 사그라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많은 경제적 어려움, 뭐 민생의 문제,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수습하고 추스리는 그 과정만으로도 참 버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코로나19 지금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변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변종 아니면 코로나19와는 또 무관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질병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또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의 도발이거든요.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받은 바가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새해를 보면서 올해는 정말 코로나가 그 상반기면 좋고 또 빨리 해가지고 좀 마스크 벗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열린 관계 호프도 먹고 춤도 추고 뭐 이런 부분들 정말 그리운 그 날이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으로 그 우울한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해서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인간들끼리의 어떤 서로 도발,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욕망이 발견. 지금 저희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세균전이 될 것이다. 뭐 생화학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국가 대 국가 또 어떤 사람들끼리 도발된 어떤 전쟁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들과의 3차 이 세계대전이 아닐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거를 좀 어떻게든 슬기롭게 극복을 해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뭐 세계는 뭐 제가 뭐 관여할 만큼의 그런 적은 아니고, 대한민국만을 봤을 때라도,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 3월 9일날 있을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에 수장이 되어서 지혜롭게 코로나 질병의 이 어떤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많은 악재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은 이제 그 세계 각국과의 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교통, 항공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하루 단위로 해가지고 그 서울에서 발생하면 바로 도쿄로 가고 뉴욕도 가고 지금 하나의 이제 그 네트워크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간의 그 행동 반경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자연 파괴적인 그런 이제 인간 욕망의 발현의 부산물이 이런 계기마다 이런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인간이 극복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사람이 이제 죽고 병드는 것도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1차적인 피해일 것이고 2차, 3차로 발생할 피해를 보면 지금 세계가 지구촌의 한 단위로 그 네트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그물망 하나 펑크가 나면서 줄도선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가 다 이제 동일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파급서부터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 생계형 범죄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들 속성의 어떤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3차, 4차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피해들이 양산이 될 것 같은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교통이나 이게 시스템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자급자족 경제라든가 네. 이런 것이 국경을 폐쇄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국경을 폐쇄해서는 또 한 국가가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폐쇄도 안 되는 거로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가 하나로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죠. 상황이 이제 맞아요. 됐다. 한 몸통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보면 정말로 이게 이제 인간들의 이제 그 문명의 발달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갈 건가가 코로나가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9일. 네. 정말 이제 많이 남았는지 내일 모레 같네요. 그래서 3월 9일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장래를 그렇죠. 이제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사람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지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사실 모 대표님은 원래 그 정당의 성향이 민주당 쪽 아니세요? 민주당 성향이다 아니다보다는 아닌가요? 어쨌든 저희들은 뭐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렇다 민주당 입당해 본 적도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 적도 없고 저희는 그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또 맞는 거고 이제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 어떤 그 이념,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는 이념은 없어요. 단지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사람 일꾼으로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무당이 되기 전에는 뭐 과천당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말 저 사람 일할 만한 그나마 최선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판에 최선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에 따라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월 9일 대선 60일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를 보면 뭐 다른 후보들도 계시지만 대표적인 게 그 두 분이니까. 그렇죠. 유력 후보니까. 예,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악재가 아니어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또 이제 뭐 민생이라든지 공약으로 내놓아서 지금 걱정해야 되고 의논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공약을 내놓는다 해서 그 공약을 거의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10% 지키면 잘 지킬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느 후보는 매일 말 바꾸고 매일 공약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봤을 때 한 후보는 나와서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뱉어놓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내뱉는 거죠.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의.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국민을. 그러니까 근데 이쪽을 봐도 그렇고 저쪽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들 뭐 난타전이죠. 역대급 최악의 대선. 최악입니다. 원래 정치판에 대해서 뭐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악이죠. 필요한 악이지만 필요악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뭐 귀찮아도 가서 굳이 투표를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이놈보단 저놈이 나니까 뭐 이 투표를 안 하면 저 사람이 되니까 그거를 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대선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누구를 지지를 해야 될지 난감한데 국민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도 이제 이거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제 입장에서 드리자면 뭐 저울에 올려놨을 때 50% 100%라고 얘기를 하는데 50% 100%는 엄연히 더블 스코어예요. 50과 100은. 그렇죠. 네. 그렇고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건진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좀 그래도 권위적이고 꼰대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하지만 그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뭐 촐싹거리고 가벼운 것보다는 좀 그렇게 권위적인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정말 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신뢰가 안 가요. 너무 믿음도 안 가고 그분을 인해서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 막말 퍼레이드 뭐 녹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가끔씩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분들의 메시지도 보면은 너무 좀 경각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봤을 때 참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대선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선거다. 그리고 민주주의 의사민주주의잖아요. 이게 어차피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놈보다는 덜 나쁜 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그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고 국민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답답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일단 자기 취향의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건 어떤 지연, 학연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경남 쪽이나 그런 쪽은 무조건 그 국힘 보수를 지지를 하는 성향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호남 관계자들은 무조건 그냥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이제는 당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저는 인물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네. 당이 아니라 정책과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게 안 가고 그냥 몰빵으로 가죠. 그냥.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요, 옛날에 정당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데올로기라고. 그조차도 너무 그거는 좀 호사스러운 과분한 용어고 당리당략이라고 하잖아요. 당의 이익과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인한 건데 지금은 그조차도 없어요. 사리사욕이죠. 차라리 당리당략이 있다는 거는 그나마 공공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걸 벗어나가지고 쇼를 보는 것 같아요. 당리당략은 그래도 어떤 정당으로서의 내가 이제 거기에 만약 입당이 되어 있는 당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거기에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씨 보세요. 그게 당대표예요? 내일 모레 나이가 40인가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저희 아들은 일단 종교적으로도 저하고 상당히 이제 반하는 대척점에 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키웠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정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도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4년 전에는 문재인 씨가 되게 인물이 좋아서 찍었다는 거예요. 젊은 그룹에서 많이 찍었죠. 그랬는데 왠지 뭔가 훈훈한 느낌과 책임감이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인물도 괜찮아서 아니 이거 어떻게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참 이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편을 들더라고요. 젊은 그룹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엔딩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서로 입장이 똑같으면은 애매모호했던 사이가 아주 친해질 수 있는데 수판에서 싸우는 게 정치가에서 싸우는 이게 이제 입장이 나빠지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엔딩이 아주 불쾌하게 끝나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25살, 6살이 돼요. 그런데도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단순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간단 명료 심플한 건데 생각의 깊이가 없다는 거죠. 보여지는 게 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는데, 지금 MZ세대라고 하죠. 총명하고, 국힘에 18살 대표로 나서 연설한 친구 한 명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있고, 그 친구들 보면은 입을 정말 못 다물겠어요. 어찌나 이렇게 영민하게 말들을 잘하는지 대차고 진짜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놀랍다. 내 나이 18살에는 나 뭐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흉내내는 뭔가 어른 흉내내는 그리고 30, 40, 50이 돼서도 정체성의 혼란과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얘기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태반인데 그 어린 친구들에게 지금 18세로 지금 하향 조정 통과가 됐잖아요. 선거법이. 네. 그랬을 때 그리고 이거 정말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이제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아까 대표님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신중하게 이 대한민국이 여기서 IMF 때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때도 좀 국가적 명운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저는 당을 떠나서 그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선택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김대중 해요. 대통령이. 네, 저는 그때 상당히 크리스찬이었고.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였는데 그때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IMF를 잘 극복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준비된 대통령이다. 태어나서 제가 원래 모토가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투표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제가 유권자로서 행사를 한 게 김대중 대통령 선거한 것이고 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남편 주변에 사는 이웃들 제일 끌고 가서 투표 종용을 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 저는 투표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그 IMF보다 이게 지금 더 심각한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엄청나죠. 심각한 국가의 엄청난 이 정치인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만한 퍼주는 것만 하고 있고 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나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좀 답답할 만큼 좀 이렇게 우직하고 보수적이고 타협적이지 못하죠. 근데 저는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지하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특정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연초니까 아까 그 3월 9일이 대선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도대체. 요새 여론조사도 보면 맨날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초접전 양상이고 엎치락뒤치락도 아니죠.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네. 혼전 양상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딱 탁월하게 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가 쫙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그 추이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력 후보군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새해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맞는 건 모르겠는데 올해 좀 대선 운이라 그래야 되나? 참기를 누설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게요. 참 이게 쉬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얘기죠. 아주 이제 미묘한 질문이고. 진짜 이 상황에서 새치어를 아주 잘 놀려야 되는 민감한 질문인데, 또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관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신수가 훤해졌다. 이건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그 TV 발표, 지금 아까 그 통계,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11%까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 조사 기관마다 좀씩 많이 다르죠. 거의 10% 내외로 지금 많이 지금 두 자릿수로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은, 우리 국힘의 윤석열 후보님이 악재를 많이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텔레비전에서도 이게 어용인 것 같아. 저는 이 보도가. 왜 이재명 후보의 그 엄청난 많은 그 문제들은 좀 이렇게 한 2, 3일 떠들다가 말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연일 이렇게 저도 이제 언론에 있지만 언론이 좀 그 집권 야당 부분에 대한 보도의 그 소위 공중파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좀 기울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편파적이고 말 그대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국힘의 캠프에 계신 분들 보면 너무 점잖으세요. 너무 전투력이 없어요. 네, 전투력이 없어. 너무 점잖으시고 반면에 이 민주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완전 후보를 비롯한 그 밑에 캠프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추사들입니다. 막말 퍼레이드에 거의 뭐 파이터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깡패 집단인 것 같기도 하고. 깡패 집단은 아니고 투사 집단이라고 보시는 게 그런가요? 뭐 깡패나 투사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런 연일 악재와 좀 이런 힘든 상황과 나서서 적극 5분이어야 되는 이준석 그 당대표마저도 이렇게 뭔가 화살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님의 얼굴은 빛이 나요, 갈수록. 신수가 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몰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수가 환해지고 객관적이고 신수가 환해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난 저러다가 눈 아예 없어질 것 같아. 왜 그러시죠? 눈이 점점 작아지고 이 관상이 점점 변해지는데 이거 정말 맹세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잘 알잖아요. 저도 그렇죠. 친구셨죠. 뭐 친구는 아니고 친구는 아니고 하여튼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 가끔 전화 와서 그 방송에 나온 거 보고 표정이 왜 저러냐 이런 여유가 없어 보인다. 여유가 없고 초췌하고 그런 얘기는 좀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저는 그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관상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심상. 마음의 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보따리를 잘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도 그래요. 속에서 이 질병이 안에서 벌어진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미 그 타이밍을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 내가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 예쁘고 바른 생각을 하면 그것이 외면에도 나타나는 거죠. 여자고 남자고 젊어서 멋있고 예쁜 거는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는 젊고 멋있고 예쁜 것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저는 기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유로움은 안 보여요. 지지자들이 반격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심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관상에서까지 드러나서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요새 많이 초조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표정에서. 예, 표정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도 네, 엄청. 초조함도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어떤 본인 특유의 그 우직함과 결단력, 깡, 그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또 이제 지금 그 해경공 김씨, 그 김혜경 후보의 이제 부인보다는 김건희, 윤 후보의 김건희, 그 부인에 대한 어떤 많은, 그 사건, 이슈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지금 추미애 씨나 손혜원 씨나 외모적인 지스를 많이 하잖아요. 나 질투나서 그러는 것 같아. 예뻐서. 뭐 성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성형은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조금씩 하지 않나요? 그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니까 성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거의 견적이 안 나올 정도면 성형해도 안 돼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성형을 해도 예쁜 것이고 미에 대한 추구는 남녀 모두의 맞습니다. 예, 그거는 공통적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들도 일정 나이가 되면 다 주변 얼굴이나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네, 외모적인 거 무시를 못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들도 외모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화장 왜 합니까? 그리고 추미애 씨 보면은 젊었을 땐 그래도 제법 곱상하고 예쁘장한 얼굴이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추해지잖아요. 얼굴이 아주 험악해지고 그거는 뭐 본질로 벗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대선 후 운명적인 것을 봤을 때 김건희 씨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점사인데 김건희 씨는 어떤 창과 방패와 같은 윤석열 후보한테 있어서 역할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궁합이 맞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창과 방패라는 건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다라는 것으로도 일맥상통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김건희 씨 보면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참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본인의 김건희 씨가 들으면 아주 기분 좋겠는데.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본인에 걸맞지 않는 정말 그 넘치는 상대를 만났다. 그런데 반면에 또 윤 후보는 그런 김건희라는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짧은 4개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입당을 하자마자 대통령 후보군에 오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운이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김건희 부인되는 배우자 김건희 덕분이지만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부인으로 인해서 이 악재를 또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창과 방패의 어떤 인연법이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당들이 점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주로 해서 이제 그분에 뽑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한문을 잘 몰라서 명예로 하지를 못해요. 그냥 저는 영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는 신이 저한테 접신이 돼서 그분들이 알려주시면은 그대로 저는 그 전달을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영매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되게 많은 그 무당 선생님들께서 또는 철학 선생님들께서 이재명의 사주를 놓고 감론을 막 많이 점사를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사실 그 이재명 씨의 그 사주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저는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이재명 씨의 그 필독서라고 그 정당에서 그 권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이재명학? 예. 전 보질 않아서. 봤는데. 그거 웃긴 거죠. 뭐, 김일성 주체사상 배우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에 버금가는 내용이고요. 무슨 일인지 좀 아시고. 예, 그 중에서 한 파트를 보면 이재명 씨가 얘기를 하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난 그 생년월일시를 몰라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당이 일러준 출생 연월일로 호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재명 그 검색하면은 뭐 64년 12월 며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당이 알려줘서 올린 거예요. 정확한 자기의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음력 시가 있죠. 전보로 갈 때 그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근데 시조차도 지금 2시간 텀으로 자축인묘 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를 그 2시간을 분으로 봤을 때는 120분이 될 것이고 초 단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머님이 찾아가서 그 점을 본 무당이 해준 게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운이 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당이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공하고 이 생년월일로 하면은 출세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 진짜가 아니자 짝퉁이잖아요. 그렇죠. 그 짝퉁이기 때문에 승천까지는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난번에 용이 아니라 이목이다. 그거는 제가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신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대로 저는 토시에는 안 틀리고 이재명은 승천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셨고 저는 그대로 그냥 제 신령님을 100% 믿기 때문에 전달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생년월일 사주가 호적에만 반반이잖아요. 반토막이기 때문에 승천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호적 생년월일이 다르다 이런 논란도 있고 옛날에 고인이 되셨던 형도 그거 가지고 뭐 이의제기도 하고 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63년 계묘생일 수도 있고 뭐 64년 뭐 갑진생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저도 그 어렸을 때는 우리 때는 그 부모님들이 늦게 이제 출생 신고도 하고 그러지 않.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만 본인 나이는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늦게 그 주민등록상에 올렸지만 네 실제 그 나이는 음력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질문 보면 좀 하여튼 이해 못할 영역이다. 저는 그런 생각. 그건 뭐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5남매던데. 어려웠다. 그것도 뭐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옛날에 뭐 보통 10명, 12명은 예사였잖아요. 저희 어릴 때. 근데 4남매, 5남매면은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걸 기억을 못할 만큼 그랬나. 그리고 아니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생년월일로 그 날을 잡아서 그 기가 막힌 길이를 잡아준 게 무당인데 아니 무당을 왜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지? 편애하냐? 그렇죠. 이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으네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무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에요? 운도 잘 풀리고. 자기 처지에 맞지도 않은 감히 저렇게 대통령 후보라는 최고에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1차적인 문제고 후보에까지 올랐다는 게 어딥니까? 엄청나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근데 그 개천도 본인이 진흙이라고 했는데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진흙에서 용이 나는 건데 진흙에서는 지방이 말은 하여튼 잘 맞는다. 하여튼간에 뭐 언어의 연금술사 같으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거는 말은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나름대로 이제 보시는 이제 그 무속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를 좀 하신 거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조 선생님 속한 조직 문제점을 좀 지적하셨잖아요. 뭐 그 이후로 어떤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 조직이,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바로 설 때 그 조직은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재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경신연합회가 1970년도 처음 그 여건을 갖추고 만들어졌을 때 재미있는 것은 일대 추대된 이사장님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분은 이북분이셨는데 종교는 카톨릭이셨지만은 어느 무당, 어느 여기 관련된 분들보다도 무속인들, 우리 무당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참 멋있는 분이셨고 전국적으로 이 무당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서 엄청난 그 세력을 과시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잘 이끌으셨고 그분이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는 무당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다고 선배님들, 선배 무당님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사장은 무당이에요. 남자분이고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일반인보다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같이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제자가 대표가 된다면 좀 더 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조직이 단체가 그런 바람과 희망으로 그분을 추대를 해서 이사장으로 모셨는데 정말 그 판단착오였죠. 그래요? 네. 더 심해져 버린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엄청났던 조직은 많이 와해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보면 보통 그 교구를 관리하는 목사님, 교구 목사님, 성당에서는 신부님을 교구장이라고 저는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교구장이라고 저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 교구장, 뭐 그 광역시별로 도별로. 무당 세계도 그렇게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산하 지구장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한 도와 큰 광역시 단체를 맡고 있는 교구장들이요, 그 쌀 장사, 뭐 과일 장사, 떡 장사. 그건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례하고 그럴 때 필요해서 그런 건 했더니. 저희 무당들이 구술하기 위해서는 과일도 필요하고, 그렇죠. 떡도 필요하고, 뭐 소돼지도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맞습니다. 구술 그 제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곳이 만물상회라고 저희가 들어보셨죠? 어릴 때 만물상. 저희 식문사 앞에도 예, 있잖아요. 만물상 있습니다. 불교상회라고도 하고. 만물상. 그러면은 그 모든 직업들은 우리 무당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직업들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그 상하관계, 갑을관계를 봤을 때 무당들이 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에 와서 보니 이 무당들이 워낙 이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환경 여건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 풍토가 되지를 못했어요. 많은 종교 박해를 받았고,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음성적이고,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것도 많이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 수준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밥그릇을 잘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협회에서도 그런 영악한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입지를 못 찾은 것 같고, 그러면 대표로 세우는 무당은 우리 이러한 무당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대변을 해서 어떤 우리들의 위상을 세우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결탁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게 급급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 말은 못하고, 옛말에 고향한테 생사를 맡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으로 하나둘씩 무당들이 협회를 떠나다 보니 이 협회는 아주 지금은 열악해서 오합지졸의 그러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성남일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실정을 알리고자 그동안 문자로 전국에 계신 그래도 무당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선생님들께 180회에 걸쳐서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내부 개혁을 주도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근데 그런 것도 알게 된 게 무당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에 어떻게 보면은 상위 1% 정도에 속하는 임원군에 들어가게 됐어요. 멀리서 보는 산은 아름다웠는데 산은 안에 들어가서 본 하나하나 죽은 나무, 고목나무, 진짜 그런 풀떼기들을 볼 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모든 조직은 그렇죠. 들어가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어떻게 보면 입 다물고 그 조직에 가만히 그들과 같은 그런 편을 먹고 있었으면은 결심죄에 걸리실 것 같아요. 표현이 우습지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 세계에서 행세도 하고 기침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나이 50이 넘어서 싫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무당이 되었고, 물론 지금은 수능을 하지만 제 처지와 어떤 신령님들의 뜻에 대해서 수능을 하지만 여기 왔을 때 그래도 회화는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 이루고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신령님들의 제자가 되었는데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편한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으로 저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 내부 개혁,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견제도 많아지고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까지 당했어요. 경찰 조사 받고 있고요. 지금요? 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움이라면 싸움이고, 정의가 우리 무당계가 바로 서서 100%는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뗄 수 있는 내가 초석이 되어서 무당계가 정말로 제대로 우리들의 역할, 무당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우리에게 덮어씌고 있는 정말 그 기분 나쁜 그 프레임들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서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무당의 역할과 기능을, 순기능을 다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뭐 경찰 조사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감당할 자신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신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경신연합회라고 그러죠? 네, 경신연합회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는 이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조 선생님은 이제 경신연합회가 그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은폐하는 거죠. 아니, 어쨌든 그쪽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뭐 경신연합회 쪽에 요청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경신연합회 쪽에 이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의 입장을 반영해 드리겠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저희도 유튜버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저는 신문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을 폄하하거나, 편드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 성남일보에서 나가는 유튜브 방송을 전국에 계신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보시고, 많이 몰라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문자로 제가 SNS로 보내는 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방송을 통해서 계몽이 되고 지금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제가 이제 폭로하면서 우리 무당계가 바뀔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이제 방송이 그 역할을 좀 하는데 좀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제가 알리는 어떻게 보면 전파 도구.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는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요새는 다 핸드폰을 쓰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유튜브 중에서 뭐 이제 그 경신연합회 문제만 제기하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이제 그 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이제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데 네. 이런 부분을 받아보시려고 하면 이제 성남일보 이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을 신청하시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방송이 나가면 구독하고 알람 버튼 이런 걸 해주시면 네. 그때 방송이 나갈 때마다 문자를 안 보내셔도 앉아서 그냥 오늘 어저께는 뭐 조 선생님 뭘 했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여러 사람들이 좀 유튜브를 좀 봐주시면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예, 검은 호랑이는 아주 귀한 호랑이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생겼다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폄하했지만 사실은 호랑이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그래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이 호랑이 해에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호랑이 기운이 우리 지형에 스며들어서 그래도 희망이 그래도 좀 이렇게 있는 그러한 2022년이 되지 않을까 바람도 실어보고요. 또 그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해돋이 산행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모르시는 분이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그 호랑이가 물어가야 될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 다 물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다. 네, 그래서 뭐 올해는 정말로 이 호랑이 해를 맞아서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고 대선이 또 국민들이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두 번째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굳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단초 생각보다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좀 한번 두 번째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좀 그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무당이잖아요. 이 무당이라는 어떤 저희 포지션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뭐 직업이니까요. 뭐 또 신의의 계시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니까. 직업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직업은 내가 뭐 식당을 하다가 때려치고 다른 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하다가도 업종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그 스님이나 그분들은 본인의 의지로 물론 사명감도 있어서 그 길을 가셨지만 그런데 저희 무당들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문제는 있겠네요. 신이 선택한 여자. 내가 헤어나고 싶어도 신이 놔주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굴레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당으로서의 나의 삶을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는 우리 무당들 처우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환골탈태하고 우리 무당들도 자아 성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들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또 이렇게 또 뭐 어떤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어떤 멘토의 역할이죠. 예. 그 순기능을 좀 잘 감당하면서 우리 무당 세계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위치가 되는데 올 한 해 좀 더 뭔가 서막을 여는 그런 첫발을 내디디는 작년까지는 준비를 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뭔가 좀 진취적으로 실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한 발짝 나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 선생님 말씀하셨던 조선님 속한 조직도 좀 더 민주적으로 되고 소통이 되는 그래서 정말로 무당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오늘은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